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냉랭한 대립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다행히 인사청문회는 재개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여기 원인을 좀 어디서 찾으시고 계세요? 뭐 일단 이제 여야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협치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존재 자체가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협치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게 대선 때부터 공약도 되고 뭐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는 구체적으로 이게 여당의 무슨 정치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안이고 정권 초기가 되면 사실은 여야의 물밑 기싸움, 공개적인 기싸움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저께 이제 원내대표단들이 모여서 국회를 여는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연기되면서 어제 인사청문회만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사청문회라도 열기로 한 것이 여야 모두에게 숨통을 트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희가 야당 시절에 19대가 정말 투쟁의 국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회를 박차고 나가보기도 하고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면 초기에는 뭐 조금 언론도 관심을 갖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인사청문회는 어쨌든 프로세스를 밟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절반의 실패라기보다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저도 뭐 의원님하고 의견이 뭐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저께 뭐 무조건 정치권에 뭐 한두 번 싸우고 한두 번 이게 뭔가 불발되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일종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데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예. 근데 어저께 이제 합의가 안 된 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 아닙니까? 네.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안을 계속 논의하자. 그렇죠. 논의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 문구를 넣을 수 없다. 현재 이제 추경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야권에서는 조국 수석을 7월 국회라도 출석을 시켜서 보고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당이 난색을 표시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꼭 문구가 아니더라도 뭐 구두라도 이야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여튼 이런 문제로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국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서로 누가 전국의 국회의 주도권을 지느냐 특히 전국 중에서 국회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놓고 일종의 기싸움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그 삽바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구조적으로 지금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이 120석은 150석에서 한참 모자라는 의석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도 여소야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모자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이 협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국회를 협력해서 풀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속보를 잠깐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대 비리 관련해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법원은 최순실 씨 정유라 학사관리 청탁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면 앞서서 지금 여야 합의에서 가장 뭐 논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추경안이었겠습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약간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제 현장 모습 잠깐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지.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선 불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이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으로 지금 취임하시고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현재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당의 확고 부동한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여당은 제2 자유한국당이라고 비난을 하고 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협치의 정치 구도를 효율성 있게 진행을 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깽판을 치는 발언이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얼마나 속상인지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써가면서 조금 서운함을 좀 드러냈고 또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 또 그런 뜻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여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야당의 입장들도 서로 다 제각각 다르고 또 여당으로서도 아쉬운 마음이 크고 이런 지금 다당제 구조의 어떤 국회 모습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세 분이 네. 전부 다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꼭 우원식 원내대표만 힘든 게 아니고요. 예. 그 박주선 위원장님도 힘든 걸 토로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 힘든 상황인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의 처지는 저희가 100분 이해하는 게 원래 국회의원은 야당할 때 신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19대 국회가 아까도 굉장히 싸우는 국회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회를 하다가 저희가 여당이 되고 여당 원내대표가 되시면 이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의석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특징이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도 보시면 흔히 국민들께서 남성이 60이 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3선 이상 하면 네. 정서가 메말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울컥한다는 건 그만큼 아직 열정이 있다는 뜻이라서 저는 국민들께서 그것은 봐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이런 소망이 있죠.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 수치를 보면 뭐 11%, 12%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24% 정도가 실업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지난 학기 강의하면서 보면 2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중에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 제1호 공약을 한 번은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고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추경안 내용이 과연 적절한가. 네. 이게 일자리를 만든다고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네. 이게 정말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인가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지 추경안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저는 이건 별로 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어저께 저렇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정치부 기자를 제가 1992년부터 했는데 예. 지금까지 저런 때가 있었나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점에서요? 여당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인 걸요. 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네. 눈물을 보인 거는 사실상 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 그렇군요. 근데 저게 이제 보통 정치인들의 눈물이라 그러면 국민들은 저게 진짠가 쇼인가 이러는데 제가 네. 보기에 그 우원식 의원의 평소 성정으로 봐서는 저는 진정성으로 자연스럽게 심하면 안 된다? 진정성이 뭐 쇼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보기에 네. 눈물을 진짜 흘렸는지는 화면에 정확히 못 봤는데 어제 나와서 다른 프로에 나와서 울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울먹거린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럼 왜 저런가 네. 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했지만은 120석 여당 원내대표의 예, 예. 어떤 안타까움을 그게 지금 국회 운영이 야당이 협조 안 해주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갑갑함 그리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로 보고요. 예. 저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느냐 하면 일단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우리들 어려움, 여권에 뭘 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당한 여론전 측면도 있고요. 예. 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고 네. 또 한켠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라는 지적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숨통을 좀 터주려면 또 청와대가 좀 분위기 조성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인사 검증 때문에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사도 예, 좀 예. 잘하고 또 청와대가 이렇게 중간에 풀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제 내용 중에 국민의당에 섭섭하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고 또 뭐 대선 불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뭐 추가 협의도 뭐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예. 의도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해서 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보기에 문제 있는 인사들을 낙마시킨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기선 제압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선 제압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이후에 협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그거는 야당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 대해서 특별히 섭섭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잖아요. 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안이 통과될 때도 뭐 그렇게 국민의당의 협조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뿌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할래도 뿌리가 같은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호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네. 대선 불복 발언은 뭐 추경안 심사 거부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지요. 일부 그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사실은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대선 후보 하셨던 분은 저희 뭐 종북 좌파 세력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시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쌓여왔던 거겠죠. 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대선 불복은 있을 수 없고요. 네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뭐 청문회는 꼼꼼하게 하시되 좀 이렇게 좀 이 전국의 숨통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좀 풀어주셔야 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일단 그럼 어쨌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하기로 했으니까 인사청문 예.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사실 보면 한국당에서는 지금 과거에 이제 그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를 가지고 부적격 3종 세트라고 했는데 이번에 신 3종 세트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부적격 3종 세트라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당의 입장이 이것도 뭐 전국이라는 게 매일매일 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K 트리오를 주로 이제 처음에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경화 후보자 등 K 트리오라 그러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세 사람 다시 신 3종 세트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뭔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타겟인 것처럼 지난주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네. 이번 주에 와서는 지금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집중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러 송영무 후보자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최근에 사실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조대엽 후보자는 처음에 거론된 것 이상으로는 많이 확산되지 새로 더 않는구나. 확산되지는 좀 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오히려 송영무 후보자라든가 김상문 후보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송영무 후보자는 최근에 법무법인에서부터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월 3천만 원을 받은 건데 그래서 월 3천만 원에서 2년 몇 개 9개월간인가요? 그동안 처음에는 4억 받은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보니까 2년 9개월 사이에 9억 9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은 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액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때 국방과학연구원에 이 해군참모총장을 퇴직하고 국방과학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법무법인 율초는 겸직을 신청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본업이 아니고. 네. 근데 겸직을 신청하면서 뭐라고 활동 그 수당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되냐라고 쓴 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겸직 신청할 때 제대로 그 진실되게 그 이쪽에 서류를 기록한 건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9억 9천만 원이라는 많이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과연 진실되게 한 거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는데 네. 특히 또 여기에다가 또 다른 이제 그 L 방산업체 예. 거기에 또 근무하면서 또 2억 4천만 원 가량 받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합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12억이 넘는데 네. 이런 걸 뭐 돈 필요 그만큼 일을 했으면 받을 수는 있는데 과연 그 정도 받을 정도의 일을 했느냐라고 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새 국방장관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을 구직시킨 이유는 그렇죠. 이 방산 비리라든가 국방 개혁을 확실히 하라. 예. 너무 육군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 걸 제대로 못 해왔으니까 확실히 하라라는 의미인데 네.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방산업체와 이렇게 연관됐던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국방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이제 야당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저는 청와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바로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후보가 나오면은 뭐 각 당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어떤 부적격을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가 조금씩은 달랐던 것 같은데 이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3당이 모두 다 부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좀 갈 수 있을까라는 시각도 있기는 해요. 네,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이 이렇게 커와서 전문가가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해군 참모총장까지 오실 때는 굉장히 긴 어려움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오르는 순간 이제 그분에 대한 검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검증은 타당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안 하게 되면 예. 이제 이 내정자의 경우는 그냥 그런 비리가 다 사실로 굳어지면서 인생이 부정되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뭐 청문회에 가서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뭐 인정하고 뭐 그런다면 그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너무 이제 청문회가 꼼꼼하게 검증하는 건 뭐 다 이제 동의를 하겠지만 너무 신상털기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가 않은 상태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는 주고 네. 또 그것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전 다른 후보보다 김상곤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말 좀 꼼꼼히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네. 김상곤 내정자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하시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하시면서 교육감으로 정말 새로운 개혁 방향의 교육 정책들을 많이 입안하고 실행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추진하신 그 혁신학교 때문에 경기도 그 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를 정도로 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런 문제점과 이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그동안에 일해온 것에 비추어 적임자라는 부분 예. 이 두 개를 좀 잘 비교하셔서 네.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필요한 분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어쨌든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그 앞서서 있었던 청문회 과정들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뭐 야당 쪽에서 부적격 신삼종 세트라고 규정한 이 후보자들의 청문 전국 다음 주는 어쨌든 줄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이제 안경환 후보자 한 예. 사람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최소한 국회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우리가 너무 놓치지 말고 우리도 예. 역할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데 좀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저 과거 정권 한번 비교해봤는데 인사청문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게 노무현 정권 중반기에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출범할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조각 때 과연 예. 몇 명이 낙마했냐를 봤더니 보통 3명 내지 4명이 낙마를 했더라고요. 조국 예. 과정에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저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아니 그 이번에는 처음에는 양경환 후보자도 갑자기 이제 물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물러날 것 같은 분위기고 그래서
아니 이번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 정권보다 깨끗한 사람들도 아닌데 예.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50보 100보로 많이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도 우리가 옛날에 3-4명씩 떨어졌는데 우리도 몇 명은 최소한 낙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그런 강박적인 그런 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사람은 물러났고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본격적인 또 세 사람 중에 과연 몇 사람이 낙마를 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결국엔 여론의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론의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진짜 저는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고 가서요. 해명을 네. 하면서 네, 네. 그 과정에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야당은 뭐 일부러 꼭 누구를 더 낙마시켜야 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다 낙마시키겠다고 하면 건 잘못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청와대도 모든 사람을 다 내가 그냥 끌고 안고 간다. 우리는 깨끗하니까 이렇게까지 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문제가 있다면 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걸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적인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출발선을 위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좀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30% 선 정도는 이렇게 채용하도록. 네, 일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도입을 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좀 어떤 효과를 거둘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요게 처음에 이제 조금씩 그 아이디어로 나오다가 네. 이 블라인드 채용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분이 KBS 정현주 전 사장이세요. 예,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하고 나서 보니까 지방대 출신들이 대거 KBS에 들어왔다는 건데 네. 이후에 그분들의 업무 능력이나 열정을 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소위 그런 대학에 비해서 못지않았다. 업무 능력도 뛰어났다. 그리고 자세도 무엇보다 좋아서 이게 되게 그 KBS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블라인드 채용이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이어졌다면 다양한 기법까지 나와서 하나의 채용 형식으로 자리 잡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KBS에서 정현주 전 사장이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이제 공기업에 공무원 뽑을 때 공기업에 이걸 확장시켜 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력서에 지방대 출신이다. 그러면 사실 그냥 지방대라는 것만으로도 아웃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차별이 없어지면서 면접은 면접으로서 그 사람 자체를 이제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히 지방대 그리고 뭐 소위 명문대가 아닌 분들이 대학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네. 이제 정말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실력으로 인재로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면접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부분은 공정하고.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속보 앞에 전해드린 소식이죠. 현장을 잠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해 2대 학사 비리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기도 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 스키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우선 정유라 씨의 2대 입학에 특혜를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또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에 대해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유철균 교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 연루된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그 통일 외교안보 특보죠. 문정인 특보가 어제 저희 연합뉴스TV와에서 특별 대담을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비핵화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작은 결국에 동결에서 시작을 하자. 동결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 또는 하향 조정을 하자는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게 되고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실험하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특보의 개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위 비공식적인 자문역을 맡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문재인 특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뭐 미국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입방에 올랐었는데 전략자산 축소 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거든요. 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근데 이제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일단 큰 흐름에서는 유연하게 대북 전략을 구사하자 이런 건데 결국에는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거 그리고 또 핵을 동결하는 거 이런 동결하고 그 맞춰서 미국의 이제 그 전략 자산을 축소하거나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는 거를 일종의 서로 주고받는 거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비핵화로 가자 이런 주장인데 그런 주장을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로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미묘하게 사드 문제라든가 이러한 북한에 대한 대화 재개 조건이라든가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대통령 특보라는 분이 이런 자리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그 문정인 특보는 또 하나 좀 이야기한 게 본인 특보지만 나는 봉급도 안 받는 비공식적 특보로서 나는 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다.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 또 특보는 특보거든요. 공식으로 특보로 임명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대통령 특보라든가 고문이라 그러면 한국에서 이런 것보다 좀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 의중을 혹시 또 드러낸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의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앞으로는 어쨌든 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 한미 간에 이런 이견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 그래서 사드를 처리하거나 번복하겠다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때까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참모들이 노력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서로 한미 동맹을 확인하면서 대북 그 정책에 있어서 어떤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정인 특보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 오늘 이제 여러 기사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올 하반기까지 원래는 사드 발사대 한 기만 배치하는 게 당초 합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사실이니까 보고받은 사실이니까 말씀하신 거고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정상이 만나는 그 자체만이 회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담이 있기까지의 많은 준비들,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그 이후에 또 어떤 메시지와 이후 후속 작업이 있는지가 다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뭔가 조심하고 한미 관계는 막 이래야 되는 기조인데 이번에 그게 깨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정인 특보의 저 발언 이후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거를 일부 수용도 하면서 일부 부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로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한미동맹 그러면 너무 미국 중심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 과정 전체를 좀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도 좀 메시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많이 인 건 사실인데 이 논란이 어디에서 일었느냐를 제가 좀 보니까 정작 미국에서는 별로 논란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건 문정인 특보 개인 의견이다. 미국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었고 미국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네. 문제가 된 게 이제 한국 언론이었거든요. 그럼 한국 언론의 그런 문제 제기가 틀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조심하고 예. 뭐 이런 분위기였고요. 언론이 아직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론도 한 번쯤 왜 이게 미국에서는 크게 논란이 안 되는데 우리 언론에선 논란이 될까? 이 지점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모든 과정도 정상회담의 일환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효과다 이런 해석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꼭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나는 회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 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이 그 미국의 지금 주요 외신들하고 네. 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터뷰를 하는 것까지도 다 정상회담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걸 통해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에드벌룬을 좀 띄우는 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발언도 하면서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또 참모들이 물밑에서 또 조율을 하고 예. 또 이렇게 또 문정인 특보처럼 가서 또 공개적으로 하면서 또 이거를 또 운동장을 이걸 통해서 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할 수 있는 문신의 폭을 넓혀준 거 아니라는 시각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거로 인해서 오히려 문 대통령이 그걸 또 해명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또 수습 발언을 한 측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양 측면이 있는데 과거에 어떤 조용하게 한미 정상을 했던 것만 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